영상 질량 분석, 질량 분석을 영상화한다라는 의미에서 영상 질량 분석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거 보면 되게 예쁜 꽃잎, 사랑스럽거든요. 사랑스럽죠. 예, 이제 쥐의 뇌랑 뭐요? 쥐의 뇌를 현미경으로 이제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모든 물질을 네.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뭔지 아시나요? 원자. 예, 원자죠. 원자스? 예, 이 원자들이 이렇게 모여진 것들을 이제 분자라고 하고요. 예. 이 분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질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량. 이 질량은 그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자들이냐에 따라서 질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물질의 고유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보시면 이 원자 번호가 있고요. 원자 질량이라는 아토믹 매스라고 하는데, 이 아토믹 매스는 이제 원자 핵과 중성자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전자가 있는데 왜 전자를 더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전자는 이 중성자나 원자 핵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고 봐도 좋기 때문에 그 질량이 이제 여러 개들이 합쳐지면 이제 그 물질의 고유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물질의 고유의 성질이다. 무게는 이제 질량의 중력 가속도가 이제 계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달의 중력은 지구보다 6분의 1 정도 되니까 지구에서 60kg의 몸무게라면 달에서는 약 무게는 달라질지언정 질량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라는 건 그 물질의 항상 고유 성질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되게 친한 작가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지구의 무게가 몇이냐? 무게가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어떡해요. 지구의 질량은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무게를 잰다면 지구에서 잰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정하면 이제 무게가 나오는데, 또 그렇게 가정하기 쉽지 않은 게 또 우주에 있으니까. 그렇죠. 지구의 무게는 일단 지구에서 쟀다고 가정을 하면 59해 74경 톤인가 그래요. 지구의 무게가. 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있다. 질량과 무게에 네. 대해서. 네. 저희는 이제 질량에 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질량에 대해서 따로 역사 이런 거보다는 이제 질량을 가지고 어떤 그런 과학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디서 본 적 있으실까요? 터니 형님. 맞습니다. 예.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이제 그 운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운동 제2법칙에 이 질량이 포함이 돼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고요. 예.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초면입니다. 초면이신가요? 라부아지에라고 프랑스의 과학자이신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화학 반응이나 물리화학 반응 중간에 원자가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없어진다든지 그런 거 없이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나들 잘 아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E는 mc 스퀘어라는 걸로 이제 질량에 대한 걸 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설명하셨는데요. 예. 질량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과학 법칙들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제가 아는 굉장히 좀 유명한 역사적 사실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량을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스포일을 모르는 척. 죄송합니다. 지금 뭔지 보시는 게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뭐 하는 건지 전혀 몰라. 저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제일 첫 번째 질량 분석기이고요. 네. 앞에 계셨던 분이 그 J.J. 톰슨이라고 하시는 영국의 과학자십니다. 그래서 요 장비로 이제 처음 질량을 분석하셔서 요게 이제 박물관에 딱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질량 분석기는 다른 큰 복잡한 거보다는 질량 분석기는 저렇게 진공 장비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공기가 없는. 내가 궁금해하는 시료가 진공 장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하를 띠는 물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온화를 시켜주고요. 그럼 이제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입자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해서 질량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그냥 모식화하기 위해서 깔때기를 그려 놓았는데, 크기가 만약에 질량이 다른 거라고 하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거, 그리고 그 사이 것들을 이렇게 분리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량 분석 스펙트럼을 얻어서 뭐 할 거냐, 굉장히 좀 보기 싫은 것들이 보이시죠? 막대기가처럼
스펙트럼처럼 보이는 게 대표적인 질량 분석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가장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시료의 분자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떨어져서 어떤 형태로 떨어졌는지를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분자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겠구나. 지금 보시면은 진짜. 아래쪽에 뭐가 삐죽삐죽 약간 뭔가 탈모인의 무언가처럼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야. 요게 튀어나왔으니까 위에 그림 같은 형태일 것이다 라는 식의 추측을 한 거죠. 지금 흘린 것들을 모아서 원래 형태를 알아냈다. 근데 솔직히 원래 형태 저 그림이 실제 그림은 아니야. 왜 우리 어렸을 때 종이 퍼즐 조각이 막 떨어져 있으면 그 조각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떤 그림이 하나 좋아요, 완성되잖아요.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질량 분석 스펙트럼도 이렇게 이런 조각이네, 이런 조각이네, 이런 조각이네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 분자였네 라고 이제 하면서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좀 이제 좀 더 복잡한 것들을 분석하고 싶어 하고 생체 시료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단백질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데 질량 분석기가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돼서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렇게 큰 단백질을 질량 분석기 안으로 집어넣고 나서 깨트립니다. 일부러. 조각들을 보니까 20개 필수 아미노산을 알고 계시나요? 언니 모르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건데 20개의 필수 아미노산들이 옆에 이렇게 주르르 붙어있던 것들이 깨지면서 네? 자기 흔적을 남깁니다. 알라닌 옆에 어떤 형태로 부서지면 이 옆에 글라이신이 있었구나. 글라이신 옆에 어떻게 잘라진 형태를 보고 이 옆에 페닐알라닌이 있었구나. 페닐알라닌. 아미노산 서열을 이렇게 맞춰볼 수가 그쵸, 있어요. 좋은 질량 친구였죠. 분석. 사실은 이 몸 안에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 있다는 걸 알면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질병 치료에도 예.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질량 분석기의 분석은 생명 연구에서 질량 분석기는 좀 필수적인 질량 분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저 같습니다. 복잡한 단백질 고조차도 분석해낸다. 자. 오. 손에 오, 이걸 오. 아세요? 이제 미국의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라이벌이었는데 캐나다의 벤 존슨이 칼 루이스를 꼭 이기질 못했어요. 오. 88 와우. 서울 올림픽에서 벤 존슨이 그 마의 9초 8의 벽을 넘으면서 와. 9.79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이 벤 존슨 선수의 약물 복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존슨 형님. 금메달을 박탈을 당하고 또 칼루이스가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금지 약물이 스테로이드계 그 스타노조롤이라는 걸 이제 투여해서 우리나라의 키스트에서 도핑 컨트롤 센터가 있거든요. 그 도핑 컨트롤 센터에서 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GCMS라는 장비를 통해서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실이 굉장히 빠르게 알려지면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예. 네. 그때도 저희 키스트에서 이 도핑 컨트롤 선수들을 전부 다 검사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량 분석기가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지 약물을 보는데도 좀 쓰였고요. 요건 아시죠? 식사는 잡쌌어? 알죠. 예, 보시면 이 코케인, 대마초, 아편, 필로폰. 저 보시면 이제 왼쪽 아래 있는 게 예. 머리카락입니다. 네.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미량의 아주 잔류 마약 성분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오래전에 마약을 하셨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남죠. 모든 털이 다 되죠. 다 밀어도 어딘가는 털이 있어. 화장품 중에서도 이 색조 화장. 색조 화장. 아주 극미량의 이제 색깔을 나타내고 이제 피부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서 중금속이 좀 들어 있어요. 중금속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중금속이 없으면 이제 색깔을 나타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미량의 이제 중금속들이 조금씩 들어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식약처나 이런 곳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라고 해서 예. 그 중금속을 검출하는데 특화되어져 있는 이런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 저런 중금속들이 저 극미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화장품 안에만 들어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함량 이상으로 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량 분석기가 또 쓰여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질량 분석기가 꽤 그 실생활에서 좀 많이 쓰여지고 있죠. 네. 네. 그러는 와중에 이 질량 분석기가 이제 그 엄청 중흥기에 가는 이제 큰 계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2002년에 큰 생체 고분자들을 분석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이 세 분께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예. 네. 네모난 박스를 해놓은 요 존 펜 교수님과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라는 요 분은 이제 질량 분석기에 기여를 했다. 저런 예. 생체 고분자를 질량 분석기에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해서 요 두 분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 질량 분석기는 굉장한 그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아까 제가 서두에 질량 네. 분석기를 설명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진공 장비 안에 들어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질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체를 만들어야 돼요. 기체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열? 그렇죠. 원래 똑똑해요. 이게 열을 가한다라는 건 굉장한 에너지를 이게 물질에다가 주는 거죠. 그렇죠? 이 물질들이 이 생체 분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쉽게 그냥 다 잘라져 버려요. 그럼 내가 궁금해하는 단백질을 분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요 노벨상을 받으신 요 두 분들 덕분에 옆에 보이시는 게 이제 단백질의 한 예 구조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예. 분자들인데 요게 이제 진공 장비 안으로 안정적으로 도입이 되고 전하를 띄게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까 앞서 드린 그런 소재 뭐 이런 쪽뿐만이 아니고 단백질 분석, 바이오 연구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예, 왼편에 있는 게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오른편에 있는 게 다나카 고이치에 의해서 그 알려지게 된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 이온화 질량 분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자들만 따서 말디토프 레이저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액체를 작은 비말 물방울로 만드는 전자 이온화법이라고 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연결되어 있는 전자 분무 이온화법과 말디 이온화법을 이용해서 생체 분자 연구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약을 만들 때 뭐 추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의 합성 신약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 약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할 때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다 만들어져서 합성된 것들도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확인할 때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를 많이 사용하고, 사실은 이런 약을 먹고 거의 대부분은 대사되지만 그 미량의 이제 약 성분들이 몸 안에서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어떠한 항체와 뭐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몸 안에 있는 물질과 단백질 뭐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서 이 약이 어떻게 약 성분을 발현할 수 있는지도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저런 큰 생체 고분자들도 약과 합쳐진 상태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량 분석기가. 반도체도 사실은 여러 개의 방막들이 쭉 쌓여져 있고 그 방막들이 얼마나 잘 쌓여져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고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반도체를 분석할 때도 질량 분석기가 쓰여집니다. 근데 질량 분석기 그럼 반도체를 뜯어갖고 네. 끓일까요? 그러니까요. 물에다 녹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쓰잖아, 못 쓰잖아. 네네. 그러긴 할 수는 안 없는데 되죠. 이건 굉장히 거대한 그런 이거는 질량 분석기입니다. 보기만 해도 비싸다. 네, 네 굉장히 고가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한 80억 원 정도. 80억? 저희 연구원에 한 3년 전에 이제 저 장비가 제일 비싼 거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질량 분석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요 비싸네요. 질량 분석기는 고체 시료를 전처리하지 않고 바로 질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런 질량 분석기를 저희는 이제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라고 해요. 또 2차라고 하니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차 이온을 만들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에다가 꽝 부딪히게 만듭니다. 어허. 꽝 부딪히고 나면 1차 이온에 의해서 생성되는 2차 이온을 가속을 해서 분석기로 분석을 한다. 표면에 꽝 부딪혀서 뜯어져 나오는 2차 이온을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의 이제 질량을 분석하기 때문에 표면에 어떤 성분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의 가장 큰 단점은 파괴 분석법입니다. 때려서 여기 있는 걸 뜯어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뜯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없어지죠. 근데 이 반도체를 분석할 때 아까 다양한 층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 단점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3층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1층을 막 부셔서 없앴어요. 그러면 2층이 보여지겠죠? 그쵸. 그럼 각 층에 있었던 성분들이 색깔별로 보라색, 어허. 초록색 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제 다층 방막으로 되어져 있는데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층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제 AG라고 써 있는데 은이죠, 은. 은. 왼편에 있는 도표 중에 빨간색이 이렇게 톡 올라왔죠. 예, 왜냐하면 이제 쭉 파내려 가다가 네. 빨간색이 나올 때 층에 신호가 나오고 다시 없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각각의 층들의 신호들을 깊이 방면으로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도 분석할 수 있는 게 이 예, 2차 예. 질량 분석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질량 분석기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분석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예. 여러 질량 분석기가 있었는데 국산 질량 분석기가 있었을까요? 있지 않다면은 만들고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18회. 느낌이 조금 우리나라 스타일이긴 하네요. 네. 약간 가성비 느낌이 좀 있어. 아, 네, 그렇죠. 약간 디자인이 코리안이에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예. 눈에는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게 그동안은 이제 수입해서 썼었는데 이제 한 최근 10년 전부터 이제 국내 연구원들과 작은 기업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예. 이제는 상품으로 팔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까지 올라와서 질량 분석기를 현재는 팔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양이고요. 예,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정한 20대 핵심 연구 장비입니다.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게 이제 질량 분석기인데요. 네. 저기는 써 있는 숫자가 굉장히 충격적이게 98.7%가 외산 장비에 해당해요. 난 높은 점수 좋은 줄 알고. 이제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지만 그러니까요. 또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저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가 아니고 KBSI 저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저희 연구원은 이제 대전에 본원을 있고요. 네. 8개의 지역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와, 대덕 본원이 또 메인이고. 메인 헤드쿼터를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연구원에는 총 그 약 3천만 원 이상의 예. 연구 장비가 약 579점 정도가 현재는 보유하고 있고 약 3천억 원에 해당하는 질량 분석기를 포함하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분석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저희 연구원에서는 굉장히 연구 장비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장비를 더 활용할 수 있고 이 장비를 국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예. 저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이런 분석과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개발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연구원이 이제 처음 설립된 이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렇게 큰 비싼 거대 장비들을 각각의 학교마다 연구 시설마다 다 탈 수는 없잖아요. 엄청 비싼 장비. 그쵸, 그쵸. 이제 저희가 이제 나라 차원에서 그런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분석 서비스도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거점화 시켜놓고 이제 그쪽에서 분석을 하면서 더 필요한 장비들을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센터를 지역화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장비들 대부분 이제 외산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연구 장비를 국산화하자라는 예.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017년부터 네. 분석과학 연구 장비를 우리 힘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과제를 해서 연구 장비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비행 시간형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오른편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수차 보정이 가능한 투과 전자 현미경, 예,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다중 모드 광학 현미경, 왼쪽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자기장을 기본으로 하는 물성 측정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장비들이 이제 부품들도 전부 다 이제 국산화가 된 건지 아니면은 안타깝게도 예. 모든 부품들을 국산화한다는 건 정해진 시간 안에 쫓아가는 건 좀 무리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주로 국산화를 하고 있고, 뭐 제일 크게는 이제 진공 펌프들 같은 경우도 만들어도 이 가성비 면에서 이미 이제 외산 장비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누리호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누리호 같은 네네. 경우도 100%다 모든 부품을 우리가 만들진 않아요. 사서 쓰는 게 좀 유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품을 못 만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국산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주로 이제 핵심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개발해서 끝나면 안 되고, 개발 과제 자체는 개발하고 있는 장비를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저희가 지원도 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고 그분들도 저희한테 배워가고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석 연구 장비도 국산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들이 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실험실에서는 여러 박사님들과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제 비행 시간형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앞서 말씀드린 질량 분석기 중에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질량 분석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영상 질량 분석, 질량 분석을 영상화한다라는 의미에서 영상 질량 분석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거 보면 뭐 되게 예쁜 뭐 꽃잎 예. 사랑스럽거든요. 사랑스럽죠. 예, 이제 쥐의 뇌랑 뭐요? 쥐의 뇌를 현미경으로 이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